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법률 소식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박주희 변호사의 알쓸 신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률 지식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벌써 3년째인데 네. 벌써 이렇게 된지는 저는 잘 몰랐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저도 이거 주제 다루기 전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후배들을 괴롭힌 적은 없는가? 괴롭힘을 느낀 후배들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자, 일단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관련 통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벌써 법이 이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3월에 이제 조사한 걸 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23.5%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4월부터 이게 늘어납니다. 예. 이 29.6%로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이제 일반화를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도 줄어들었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부터 풀려서 이 출근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안 보면 덜 괴롭힘을 당하는데 또 다시 만나서 네. 괴롭힘이 좀 느는 것도 없잖아 있나 보군요. 스카이오더님이 개인적인 질문하시네요. 박주희 변호사님께서도 드라마 우영우 보시나요? 하시는데 보세요? 저희들은 법정물은 잘 보진 않습니다. 집에까지 와서도 또 일 관련된 거 안 네. 보시겠죠. 네. 자, 그리고 괴롭힘 당했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괴롭힘을 느꼈어. 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나와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직장 내 네. 그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예. 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모든 갈등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아닙니다. 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이제 직장 내 가지 괴롭힘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근로자와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뭔가 이 지위라든지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혀야 됩니다. 지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게 바로 지위의 그렇죠, 우위인 그렇죠. 거고 예.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동급자라고 하더라도 집단 따돌림, 개인을 한 명을 두고 집단이 따돌린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관계의 우위인 거고 아니면 성별, 아니면 학벌, 아니면 정규직이 계약직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관계의 우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괴롭혔을 때 이제 충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 뭔가 상대방한테 하는 행위가 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지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런 괴롭힘을 가지고 이 피해자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얻거나 네.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 관계든 직급이든 그런 요건, 그다음에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마지막이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 여부인데 사례 위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 적정 범위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정신적 고통 부분은 솔직히 일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적 고통을 안 받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상사한테 받는 업무 지시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정신적 고통이 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느꼈어 이러면은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자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하급자한테 이런 걸 하세요 했는데 나는 굉장히 부담과 스트레스여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어. 그럼 이건 나는 괴롭힘이라고 생각해. 아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야. 야,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게 이 부분이 가장 판단이 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 폭언이나 폭행을 했으면 이건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그건, 이거는 예.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한데 그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지시,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야근을 시켰다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지속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에게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회사 상황상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한테만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한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업무량이 과다해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에게만 이상하게 계속 그 평소와 다른 이런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그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음에도 그걸 교체해주지 않고 나에게만 계속 내려온다. 네. 이런 부분은 뭔가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업무상 뭔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방호님, 집단 문화에서 괴롭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안타깝다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또 궁금하네. 아이 뭐 누구 씨 다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야근하는데 왜 누구 씨만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해? 이러면요. 야근 같은 경우도 이게 예전에 어떤 사례를 보면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고 야근의 필요성이 반드시 그때 해야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특정을 해서 야근을 해라. 이런 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회사에 비상 상태가 나와서 예. 모두가 이렇게 비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몇 분 얘기하시던데 그 회식 있잖아요, 회식. 개인적으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참하라는 게 아니라 업무 연장선상에서 있는 모임이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주고 자유를 좀 맡기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회식에 내가 좀 빠질 것 같아. 아이, 누구 대리, 김 대리, 회식 또 업무 연장이야. 그거 빠지는 건 말이 안 돼. 참석해.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느낍니다. 라고 성립될 수가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도 하나의 이제 사회생활의 이제 일환이라고 생각을 예, 해서 거의 다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강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나에게 뭔가 강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식에 내가 자의적으로 설사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음주라든지 흡연 같은 게 나에게 강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네. 직원이 술을 마시는 거를 힘들어 하는데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게임을 지시한 상사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것도 좀 힘들 수 있는데 가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좀 물만 마시고 싶은데 계속 한잔 해야지 또 힘들죠. 그건 힘든 걸 넘어서 이제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네, 그리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상사가 주말에 등산 가자. 운동 가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비속어가 나올 뻔했네. 네, 할 텐데요. 이것도 뭔가 자유를 맡기지 않고 네. 만약에 뭐 불참한 사람한테 뭔가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참석을 하는지 그 명단을 체크를 한다거나 와.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강제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상사가 마라톤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모두 마라톤 연습을 시켰던 사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통계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구직자, 이 G세대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1,43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선호하는 업무 의사소통 방식이 의외로 얼굴 보고 하는 대면 대화를 더 선호한다라고 구직자분들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옆에 보이시죠? 업무 외 시간의 연락과 관련해서는 68%가 중요한 일이면 괜찮다. 2위도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 연락해도 괜찮다가 87%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는 구직자셔서 그런가?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근 후에 특히 이제 막 전화도 그렇지만 카톡 하는 것도 이런 지시도 좀 괴롭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반드시 회사 내부,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회사에서 이루어질 것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업무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업무 시간 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시간 외에 아니면 주말에 막 카톡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내서
해서 답을 안 하면 바로 뭐 전화가 온다거나 막 화를 낸다거나 뭐 윽박 지른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아니 김대리 주말이라고 전화 안 받아? 빨리 답 톡해. 전화 안 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왜 그거 빨리 안 보냐고 막 닥달하고 막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카이워드님, 김용준 기자님 감정이입이 너무 되시는 거 보면 아니요. 저는 항상 뭐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언제든지 연락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팀장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팀장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요새도 이런 곳이 일부 있대요. 아니 저 남자니까 자네가 저 생수통 좀 가라. 반대로 그래도 저 미스 땡이 여자니까 커피 좀 타. 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약간 성별에 따른 역할을 너무 강요한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고정된 성역할을 요구하는 거 이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입니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신고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여자니까 술자리에 와서 뭐 술을 따라라. 아니면 뭐 회사 야유회에 갔는데 여성 직원들 상대로 한번 춤을 춰봐라. 걸그룹 댄스를 춰봐라. 이런 희롱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남성 직원들한테 남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뭐 회사 이삿짐이라든지 뭐 이거 다 회사의 들어. 물건 같은 경우 남성 직원들한테 강요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른 어떤 역할을 강요한다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앞서 뭐 언급한 사례를 포함해서 이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우리 알쓸신법 잘 챙겨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으면은 제가 얼마나 이 증거 자료, 입증을 되게 증거, 네. 중요시하는지 아실 텐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욕설이나 아니면 폭언이나 이런 폭행이 있었던 것 같은 굉장히 현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갑자기 녹음을 한다거나 녹화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좋은 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근데 그게 어려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 그러니까는 뭐 다른 동료 직원이라든지 후배 직원이라든지 다른 상사들한테 진술서를 잘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술서도 받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말하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는 것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뭐 어떤 말이 나에게 왔고 그리고 그때는 회사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때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할 정도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그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만에 하나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진료 기록도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실 때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진료 기록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체증을 해두고 또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신고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또 특히 이제 좀 하급자라고 생각될 경우에 내가 이것 때문에 회사 생활을 온전히 못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 판례를 하나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직장 갑질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 나온 어제, 대법원 예. 판례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만약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하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라는 건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위압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예. 실제 이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 대표가 어떤 직원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자를 해고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부당해고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게 복귀가 됐는데 복귀가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시켰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더라도 도저히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 이사를 가든 그만두든. 네, 그래서 이 신고자는 뭐 결국에는 기숙사를 얻어가지고 살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당연히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그걸 위반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근로자를 수단으로 본다. 이거는 경영자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당해서 복귀는 했는데 전보 조치를 첫 차 타고 가더라도 도저히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거리까지 보내버린 경우 근로자를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징역형까지 갔다라는 말씀이고, 하여튼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약간 유사 피해 사례들을 호소하시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신고를 해도 노동부에서 좀 조치를 좀 제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법 시행이 3년째가 됐지만은 아직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요. 뭔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신고가 있으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사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불이익이라는 거는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해요. 근데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걸 가지고는 사실 사업주가 느꼈을 때 뭔가 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끼기는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3년이 됐는데 이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태료가 나간 사례가 0건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리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섣불리 뭔가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는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방원님 판사 잘했네 하시고, 웁스님 회사가 나한테 하는 가장 큰 폭력은 생산성을 따져서 인원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봄하시고, 나는 회사 다닐 때 내 앞가림하느라 후임들한테 바빠서 뭐라고 할 시간도 없던데 점점점이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십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의 알쓸신법,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바로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는 8분 MG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